예, 안녕하십니까. KB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를 알아야 주택시장이 보인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혀,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뭔가 IT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 이런 많은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정해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가치는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통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수요 관련된 통계의 특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체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통계들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마지막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통계, 사실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혹은 뭐 카페, 뭐 이런데 동호회 이런 데를 통해서도 주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굳이 우리가 통계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치가 가장 높죠. 사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매를 하던 혹은 구매하지 않고 임차를 하던 간에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이전하거나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뭐 신문이나 각종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통계까지 내가 알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정보들은 남들이 만들어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는 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전에 되게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어차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거나 할 때는 그 지역을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보를 만드는 데도 많이 늘어났고, 정보를 기존에 만들던 기관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으로 정보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제 언론 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주택을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만들기는 이제 쉽지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내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은 서울 전체가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특정 구, 특정 동, 특정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혹시 궁금해하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언론이나 어떤 그 전문가들 외에 우리가 카페나 이런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분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뭐 서로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을 가지고 제기하긴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또 너무 많다 보면 우리가 통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뭔가 그 자칫 잘못된 분석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계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다면 남들이 만들어낸 통계도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내 기준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정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통계나 데이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저는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주택 시장에 이제 어떠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아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들이 작성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나중에 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는 굉장히 많죠. 주택 가격과 관련된 통계,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지금 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이제 114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 외 기관들도 이제 주택 가격 통계를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 그다음에 중위평균 가격,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 통계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주택 공급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택 건설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 났을 때, 지어졌을 때, 뭐 청약 경쟁률이 어땠을 때, 뭐 이렇게 관련돼서 주택시장 볼 수 있는 통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관련된 지표들, 금융, 심리,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매번 다 볼 필요는 없죠.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내가 어떤 통계를, 어떤 정보를 얻을지 생각을 했을 때, 이 통계 한번 볼까? 라고 할 정도로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택 가격만 보더라도 시세,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렇게 이제 공시 가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현재 집값을 가장 개념상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집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정부에 신고를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가격 이보다 정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주택 가격이 거래가 되고 공시될 때까지의 시차가 있어서 이제 현재 시장에 나갔을 때 조금 오차가, 가격이 많이 특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조금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요즘은 사실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조금 낮거나 상황상 이제 높게 공시가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확하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시기상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 뭐 특정 사정에 의해서 조금 높거나 조금 낮게 신고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거래된 가격이 이제 인근의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됐을 때 이제 사실 이 가격이 공시가에 실거래가에 뜨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러면 사실 거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높게 거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늦게 신고를 해서 뭐 이로 인한 뭐 거래가 좀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사실 그런 건 너무 특별한 케이스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 실거래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값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 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세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이 동네의 가격은 어느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는 것들을 여러 가지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의 기준 가격으로는 쓰여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죠.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차나 이런 부분들까지 시세는 최근 상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 보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보시면 어떤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주택 가격, 현재 이 동네 집값은 얼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얼마 전에 또 기사가 한번 났었죠.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동네 얼마지? 라는 가격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이 가격이 활용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세라든지 이런 집값의 기준이 표준을 정할 때 이 공시가격이 기준이 돼서 매년 정부가 이 기준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가격은 생활 속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가격은 아니지만 실제로 납세할 때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실거래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주택 가격을 알기 위해서 발표하는 가격이고, 이 가격이 예전에 진짜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정말 주택 가격을 신고하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탈세가 되나요? 하여튼 세금을 안 받기 위해서 너무 낮게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는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현재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비교적 주택 가격이 정확한 정보를 적용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래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보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묶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단지별로도 뭐 거래일별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주택, 내가 희망하는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죠. 시세는 뭐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는지 동향까지 실거래가를 보고 나서 최근의 상황까지 파악하는 데는 가장 이제 좋은 지표고, 실제로 주택은 결국은 팔고 사는 거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호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위 시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주택들을 이런 식으로 지수화해서 시세를 다 발표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 시장을 내가 원하는 주택에 대한 가격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시세는 크게 이제 KB국민은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현장의 중개업소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포함한 재산세,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실제로 종부세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뿐만 아니라 뭐 증여할 때, 상속할 때 이런 세금 결정할 때는 다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건보료 납부, 기초연금 수령 기준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우리 집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최근처럼 양도를 하거나 주택 이제 종부세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지표들을 잘 보셔가지고 매년 확인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른 거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집값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에는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납부의 기준에 우리 주택 가격이 근처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가격은 있는데 지수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가격만 가지고는 시세를 판단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개별 아파트, 개별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만약에 특정한 단지, 동, 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나 이제 여러 채들 중간 가격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흐름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드는 지표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도 지표가 있죠. 코스피 같은 이제 이런 형태로 주택 가격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들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수들은 지역별로 다 발표를 하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아까 시세를 조사했던 국민은행하고 감정원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기본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중개업을 통해서 조사를 했던 그 시세를 가지고 지금 지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표본이나 뭔가 가중치 이런 방식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지수는 주택 시장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나 정부 기관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수를 보면 매년 이제 하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택 가격 지수가 뭐 10% 올랐는데, 체감적으로는 난 2배 오른 것 같은데 왜 얘는 10%밖에 안 올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표들이 우리가 느끼는 주택 가격보다는 조금 더 평탄하게 약간 조정이 됐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보는 지표들은 관심 있는 아파트, 뭐 좀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지표들은 그 지역의 전체, 물론 아파트만 볼 수도 있지만 뭐 주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오를 때는 조금 더 덜 오르게 보여지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덜 떨어지게 보여지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A라는 지역에서 뭐 A-라는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또 그 단지보다는 관심이 사람들이 덜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 사실 이 부분은 지수를 만드는 기관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10년 들어서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새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난 주택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측면들도 있지만 뭐 좀 최근에 분양가도 싸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들하고의 가격 격차도 굉장히 많이 크고요. 실제로 가격이 오를 때 또 새 아파트들이 또 많이 오르고. 근데 이제 새 아파트들을 이런 지수를 만들 때는 바로바로 넣기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쉽게 변해버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샘플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새로운 단지들을 그 안에 넣는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늦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는 주택 가격 변화보다는 조금 더 변동폭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급도 굉장히 지표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공급은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분양이겠지만 뭐 인허가, 그 다음에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 착공, 그리고 집이 다 만들어낸 다음에 준공,
뭐 이제 입주,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계별로 데이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시도지사 혹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서 이제 승인받은 호스를 입력하는 거고, 그다음에 착공 실적은 공사를 실제로 짓기 시작한 시점에 얼마나 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분양은 주로 이제 공동주택의 대상이겠죠. 입주자 공고 모집 승인 이후에 나타나는 호스. 그다음에 준공은 실제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은 호스,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통계를 내게 되는데, 공급의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분양이나 뭐 이제 아파트 입주 이런 통계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훨씬 더 세부적인 통계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매월 지나가는 통계만 보더라도 여기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런 통계들이 과거 최에 비해서 얼마나 되고 있고, 얼마나 누적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혹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역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 더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세부적으로까지 들어가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통계죠. 사실 주택 가격을 현재 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한다 그러면 실제로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추세나 정부의 발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계셔야 나중에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먼저 이제 착공을 먼저 볼까요? 착공이 주택을 지어진 시점이고, 이제 뭐 사실 착공 말고 분양도 많이 봐요. 사실 주택 시장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은 아파트죠. 뭐 압도적이죠. 실제로 많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분양이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착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이 뭐 일반 분양이나 뭐 이런 인허가 이런 거하고 사실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뭐 주택 시장에 지금 공급이 실제로 되고 있다 이거를 아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인 건 사실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주택 입주 이런 통계를 볼 때도 결국은 지어져야 입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될 지표를 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추세를 살짝 보시면 뒤쪽에 이제 통계를 통해서 시장을 보는 얘기는 뒤쪽에 잠깐 다시 드리긴 할 텐데,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이슈가 좀 있었죠. 거의 역대급을 찍었어요. 거의 이제 착공 실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만 호 가까이 80만 호 정도 됐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지어줬고, 이 집들이 이제 17년, 18년, 19년 요때 이제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뭐 아파트는 좀 오래 걸리고 빌라는 짧게 걸렸겠죠. 계속 이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 착공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나타나는 준공이나 여기에 분명히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늘어났을 거고요. 가격이 오를 때 그래도 시장이 가격 오르는 것들을 좀 잡아줬겠죠. 근데 이 착공이 다시 이게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향후에 공급이 결국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는 공급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인지를 해서 뭐 3기 시대에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급 대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착공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분양 통계가 있는데 사실은 뭐 거의 같은 통계니까 크게 추세가 뭐 수치는 좀 다르지만 추세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분양 관련해서는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청약홈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분양은 얼마나 분양됐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분양받을 집이
받고 싶어하는 집이 어디여야 될까, 어디에 분양받아야 될까라는 것들이 더 큰 관심이겠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다음 달에 관심 있는 주택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카페 같은 데 가도 여기는 진짜 좋은 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데들은 대부분 다 그런 데를 통해서 관심만 있으면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는 거고, 여기서 아마 관심이 있는 단지나 관심이 있는 지역 아파트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연결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준공과 입주, 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착공과 분양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주택 공급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선분양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 시기에 이미 소유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분양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분양 시기에 분양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아니고 결정되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지만, 지표를 보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예요. 입주는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죠. 이미 집을 샀는데 뭐 입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은 어차피 매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기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하고 주택 가격이 당연히 이제 연관성이 크고, 전세는 특히 절대적이죠. 특히 최근에 전세의 특징을 보면, 그래도 신규 입주하는 지역에 전세 물량 공급이 많이 돼요. 재고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은 과거의 추세를 보시면 입주 물량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매매 가격 역시 제가 이제 입주 물량은 좀 변동폭이 커서 약간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죠.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제 12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계속 내가지고 이제 추세를 보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써서 이제 매매 가격과 비교를 이제 해보면 주택 가격이 입주 물량하고 상당히 반대 방향의 흐름을 보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거꾸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시장이 좀 안정을 보였다가, 입주 물량이 이제 줄 때는 이제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택 착공 혹은 분양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앞으로 주택이 공급될 준공 물량하고 그 다음에 입주 시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전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으로 가면 좀 더 달라요. 물론 이제 해당 지역이 그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전체보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기도 안에 뭐 특별 뭐 용인시 혹시 분당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좁혀가면서 그 지역의 과거의 공급이 어땠고 앞으로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본다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보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고수입니다. 재고수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어지고 계획하고 지어지고 뭐 입주하는 이제 주택의 손길을 봤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주택 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집이 얼마나 있고 최근에 얼마나 늘어왔고, 물론 이제 여기는 아까 주택을 준공을 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멸실도 있어요.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늘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보는 것들이 아파트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공급됐느냐도 그 지역의 앞으로의 평가 혹은 과거의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이 주택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 천인자 주택수 이런 것들은 뭐 단편적으로 시장이 뭐 오래 오르고 이렇게 뭐 판단하는데 뭐 아주 민감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한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기본적인 수요 여력이나 공급과 관련된 뭔가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재고수는 좀 더 아주 뭐 작은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좀 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큰 바운더리 안에서 시장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우리나라 주택 재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왔어요. 이제 85년부터는 제가 보여드리긴 한데 거의 뭐 쉼없이 이제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죠. 사실 주택 재고가 느는 것은 주택이 계속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택 보급률 100%가 넘은지는 꽤 되긴 했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었다고 집이 부족한 건 집이 무조건 충분한 건 아니죠.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공가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재건축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새로 집이 부시고 지어지는 일들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뭐 115% 정도는 돼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주택 그 보급률은 결국 이제 가구 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한계도 있는 편도 있고요. 다만 어찌됐건 간에 주택 보급률 예전보다는 꽤 올라왔다. 다만 이제 집주의 문제도 있고 기존 주택에 대한 짓고 부수는 거에 대한 여유, 버퍼 이런 것도 생각하면 이제 현재까지는 어찌됐건 주택은 계속 부족한 시장이 많았고 주택 재고도 따라서 계속 이제 올라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이제 아파트 비중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현황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 수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지?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PIR인데 사실 PIR은 수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는 없는데 이제 PIR이 높게 되면 결국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 여력에 좀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PIR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심플한 지표죠. 작은 지표긴 한데 또 많이 또 판단이 돼요. 왜냐면 그 나라별 비교, 뭐 지역별 비교할 때 사람들이 개념상으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얼마나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PIR이 10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을 1원도 쓰지 않고 10년을 매월 다 모았을 때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이지만 돈을 안 쓰고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비교를 하기 위한 지표인 거지,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래서 이 PI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소득 대비, 사람들의 생활 수준 대비 얼마나 이제 집을 사기 쉬운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지표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IR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PIR은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택 가격을 단지 소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들도 PIR을 외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방금 말씀드린 가격과 소득 이걸 뭘로 쓰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어떤 가격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소득을
이제 지금은 정부가 통계 좀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해당 지역별로 볼 때 어떤 소득을 쓸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지표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PR을 보실 때는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득과 주택 가격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지 다른 수치들과 비교할 때 실수가 없으시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발표하는 기관에서 비교를 할 때 예를 들면 KB면 KB, 뭐 금융공사면 금융공사, 국토연구원이면 국토연구원, 뭐 이렇게 특정 기관에서 발표된 수치를 가지고 지역별 비교를 하는 것들은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기관하고 맞는 것을 비교할 때는 정말 그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KB하고 금융사 거를 이제 올려놨는데 서로 다르긴 하지만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드는 기준이 다를 뿐이죠. KB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내고 있는데요. 금융공사와 비슷한 형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소득과 주택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사실 이것이 정확하긴 하죠. 왜냐하면 소득도 정확하고요. 비교적 뭐 근접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실제 구입한 가격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주택의 평균 가격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 가구의 소득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좌측에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통계청의 소득화 KB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을 가서 만든 건데, 이거는 뭐 지역별로도 쪼개져 있긴 하지만 소득하고 주택 가격 분위별로 쪼개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 가격을 가격 기준에 따라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 역시 1에서 5분위까지 만들어서 분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1분위가 주택 3분위를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 소득 1분위가 주택 4분위를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 PIR 이런 것들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과 가격에 따라서 재미있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그래프는 소득은 이제 분위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를 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간인 주택 3분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중간인 사람, 전체 중에 3분위가 주택의 중간 가격 3분위를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은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 되겠죠. 이제 6년에서 한 7년 사이 이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소득 3분위가 4분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별로 조금 비교를 할 때 좀 유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도 비슷하게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PR이 좀 낮죠. 이게 이제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KB도 마찬가지로 낮아요.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실제로 주택 대출이 일어난 경우, 예를 들면 모기지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하고 그 사람이 구입한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 전체의 개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구입한 경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같은 PR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의 PR이 됐을 때 주택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PR이 굉장히 우리가 주택을 앞으로 사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런, 아니면 앞으로 좀 쉬워진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역별로 비교를 하거나 할 때는 나름 유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PR에 대한 개념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 PR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이 우리가 수요를 볼 때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택 거래입니다. 사실은 수요를 볼 때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봐요. 주택 거래.
주택 거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많은 정보가 굉장히 현재를 반영이기도 하지만 미래 주택까지도 트렌드를 보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고 아까 그 실거래 가격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실거래 신고하면서 거래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는 그냥 거래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일단 주택 거래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으로 좀 설명해봤는데 거래는 거래인데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싶겠지만 거래 종류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거래하면 떠오르는 매매 거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통계에도 주택 매매 거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사실 정확히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하면 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 원인별로 매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법적인 판결, 그다음 교환, 또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 증여 이런 것도 있고요. 분양권 전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별로 주택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유형별로도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거래를 또 개인이 개인한테 팔았느냐, 개인이 법인한테 팔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 당연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연령별 거래도 알려주고 있어요. 몇 살 사람들이 샀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거래 많이 되고 적게 되고 말면 되지 뭐가 있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트렌드죠.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제 되냐에 따라서 물론 많이 늘고 줄고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주택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뭔가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통계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조금 보실 줄 아시면 좀 되게 재미있게 시장을 분석하실 수가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주택 거래만 보더라도 정말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증여가 엄청나게 늘었죠.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추세를 먼저 볼 수도 있고 어디가 늘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이슈는 영끌, 패닉바잉 이런 요거였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도저히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 집을 사기 시작했다. 근데 실제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연령별 주택거래 추이를 그려놨는데 이 위에는 오렌지색 그래프가 20대와 30대의 주택 거래 비중인데요. 작년 2020년 이후로 확실히 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거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시장을 이제 보는 도움이 되고 실제로 관련된 뉴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집을 많이 샀냐. 작년에 한때 법인 거래가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어떤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거래를 통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의 변화를 보는 데는 주택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사실은 주택 수요는 아까 제가 PIR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는 것 중에 이제 구매력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택 가구의 소득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상환 가능한 소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입 여력이 어느 정도 있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 소득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소득을 평균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PIR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전국 소득을 가지고
서울의 주택 가격,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당연히 집값이 비싼 지역이 소득이 높은 것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통계는 통계적인 한계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감안해서 그 지표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지역 소득이 쓰이면서 보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금융 지수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100을 기준으로 이제 어렵냐 안 어렵냐를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지표도 소득에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부분에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추세를 더 중요하게 봐요. 지금 사람들이 주택 구입하는 여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구나. 예전에 과거에 봤을 때 어느 때 수준 정도로 지금 와 있구나. 이런 정도로 보는 지표로서는 너무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뭐 주택 가격이 오르지만 뭐 크게 오르지 않고 뭐 금리가 낮고 뭐 이러면 오히려 더 HI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사실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제 계속 주택 가격을 사기 어려운 상황. 물론 이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오르면 결국 이제 하락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별로의 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 판단하시면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까? 물론 당장 다음 달, 뭐 올해 뭐 몇 개월 후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활용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수요는 당장 그렇게 시장에 민감하게 보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오르는 한계가 있겠다. 아니 앞으로 언젠간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람들의 수요 여력이 과거 지금 어느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만나고 있지라는 건데 뒤쪽에 이제 심리 지표를 따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얘는 약간 좀 심리 지표지만 약간 끌어올려서 제가 지금 여기 수요에서 설명을 지금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KB에서 중개업자한테 묻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금 매도자가 매수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전세도 공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뭐 정교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수요 공급을 그렇게까지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찌됐건 최근 주택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사실 뚜렷해요. 물론 이제 어떤 카페 가면 요즘 어디 갔더니 매물이 뭐 엄청 많더라, 뭐 어디 갔더니 뭐 매물이 없더라 이런 글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이제 우리가 정보를 활용을 하죠. 지금 매물이 지금 없어? 그럼 오르겠는데?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어? 떨어지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글로만 가지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지표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지표화해 놓은 거고 특히나 좋은 거는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거. 추세는 뭐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기본 추세는 크게 바뀌지 트렌드가 쉽게 그렇게 막 한 달 사이에 막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보시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단편적인 매물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심리 지표입니다. 심리 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들은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실제로 거래가 되고 공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지금 뭐 고생해서 모아서 이제 만들었고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뭐 원하는 유형, 뭐 원하는 평수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주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훨씬 더 세부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에는 심리지표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통계들이 있어요. 얘는 왜 만들까요? 이유는 하나죠. 실제로 알고 싶은데 우리가 통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진짜
리얼 통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어떤 뭔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심리 지표 이런 것만 가지고라도 일단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통계 지표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은 현재에 대한 상황을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알려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도 아까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그 매매나 뭐 건설이나 이런 이벤트 일어나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다 집계가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통계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 달, 많게는 2달 이상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처럼 한 달, 2달 사이가 너무 궁금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면에 심리 지표들은 빨라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조사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모집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 지표가 절대 낼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그 다음에 좀 빨리 뭔가 시장의 상황의 흐름을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이지만 흐름을 보고 싶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심리 지표를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데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매도와 매수, 이제 현재 어떤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전세 공급과 전세 수요, 그다음에 거래가 얼마나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약간 시차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뭐 저 거래 지수들은 너무 세부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 앞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 정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을 물어보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전망을 굳이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나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매매 심리 지수와 전세 심리 지수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국제연구원에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표에 따라서 뭐 하강 국면, 보합 국면, 상승 국면 이렇게도 나누고 이제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뭐 가격 흐름 뭐 대부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어찌됐건 매매 가격 전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심리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모 심리 지수, 압력 지수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가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심리 지수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지표 외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작년 12월하고 올해 이제 11월을 제가 두 개를 이제 캡처를 떠왔는데 보시면 작년에는 확실히 이제 여기 지금 이 빨간색 옐로우 계열의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압력이 크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색깔인데 확실히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와서는 이 파란색 약간 이제 보합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직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시장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의 상태는 대부분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흐름을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빠른 타이밍에 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영역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설 관련된 통계들을 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 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 그리고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그쪽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심리 지표로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이제 주택 건설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느냐, 뭐 건설 공사 앞으로 늘 것 같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실제로 건설사들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를 이제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실제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뒤쪽에 보시면 뭐 입주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설사들이 입주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공사 대금이 잘 거치고 있다. 뭐 건설 공사에 따른 뭐 물량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주택 우리가 단순히 뭐 가격을 보는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건설 경기의 상황을 이제 알려줄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망지수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여기가 사실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KB에서 하고 있는 중개업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국의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약간 선행해요. 근데 이제 아주 많이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두 지표 다 실제로 가격이 지표가 물론 시장에서 좀 좋았겠지만 지표가 이제 오른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주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미 주택시장은 계속 지금 수요도 많고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미 지표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공급이 어떻고 미래가 어떠니까 수요가 어떠니까 3개월 뒤에 오를 것 같아. 꼭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상황 보니까 지난달보다 지금 많이 늘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느끼고 있는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예감, 앞으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지표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 지표보다는 몇 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 지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과거의 그 실제 주택 가격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분석이 돼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통계를 활용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전국이나 뭐 시도 중심으로 이제 봤고요. 모든 통계가 다 가능한 것들은 아니지만 뭐 상당수의 지표들은 조금 더 세부적인 지역까지 분석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을 먼저 볼까요? 매매 가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이제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 2004년도 그 이전에는 수도권하고 지방 광역시들 뭐 이런 데들이 거의 다 변동률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폭의 차이가 조금 있긴 했지만 오를 때 거의 같이 올랐고요. 떨어질 때도 거의 같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2004년부터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주택 가격이 사실 거의 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는 2004년, 5년도에 지방이 안 좋아질 때 2006년도, 7년도 계속 이제 수도권은 좋았고요. 그 이후에 8년 이후에 이제 수도권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약간 경기가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고 침체됐을 때 지방은 10년부터 계속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수도권이 좋을 때 지방이 안 좋고 비수도권이 안 좋을 때 수도권이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르게 오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2008년부터만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를 포함한 기타 지방하고는 완전히 서로 반대로 움직였죠. 근데 거의 동시에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도부터입니다. 작년도부터 보시면 이제 모든 지역들이 지표들이 다 이제 오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한참 주춤했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여기 여기 그래프까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주택 시장의 이제 방향이 이렇게 모든 지역이 일관되게 오르는 거는 거의 이제 15년 만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수도권 외에 이제 광역시들과 기타 지방도 이제 9월까지 오면 상당히 높았고요. 작년보다도 당연히 이제 많이 높았는데 특히 편차를 보시면 이제 수도권이 많이 크죠. 인천, 경기. 올해 주택 가격의 특징을 보면 이제 저희가 여기 제가 그려놓진 않았지만 유형별로 좀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뭐 당연히 작년 올해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연립이나 단독 이런 데들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표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최근에 오른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주택 유형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올해 지표들이 오르면서 또 하나 느낀 것들은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제 번지는 거죠. 번진다는 게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조금 더 덜 오른 지역,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서 좀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내려가고 또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덜 오른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좀 더 덜 올랐던 인천 지역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요가 옆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했고 주택도 아파트 이런 쪽을 가장 선호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고 계속 더 기대를 못 살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연립이나 단독의 수요도 가구보다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전세도 이제 많이 올랐죠. 작년에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어찌됐건 뭐 기존에 우리가 안 해왔던 제도죠. 이제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적으로 지금 만든 제도긴 한데 일단은 뭐 제도는 누구나 다 예상은 했죠. 이제 제도가 시행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지금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이제 정부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어찌됐건 이제 영향으로 주택 전세 가격이 현재로서는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까지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영향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계속 이제 불안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맞물려서 아까 이제 착공할 때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최근에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임차 시장에 좀 계속 불안 요인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가격의 상황은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원인들은 이제 유형별로 지역별로 보시면 과거에 좀 덜 올랐던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됐던 지역들, 저평가됐던 유형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격이 번지면서 주택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에서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도 보시면 작년에 거래량이 거의 이제 128만 건 되면서 주택 거래량 조사가 2006년부터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최대 수준까지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주택 매매 거래가 연평균 90만 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130만 건 정도 됐으면 뭐 거의 역대급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고 아까 이제 연령별도 보셨지만 젊은 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던 거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10월까지 보시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90만 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에 87%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뭐 당연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준 건 아니다. 거래량은 이제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젊으신 거래 얘기를 자꾸 이제 드렸는데 실제로 거래가 가진 연령별로 뽑는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층은 이제 3, 40대죠. 그래서 3, 40대가 이제 전체 거래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 지방보다 다소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가장 우려가 우리가 주택시장이 안 과열될 때 우려되는 거는 거래는 안 되면서 가격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 이제 안 좋긴 한데 그러면 약간 거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크죠. 사실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의 상황은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거래하고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해가 작년까지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사실은 저는 2020년, 21년보다는 2022년의 거래량은 조금 더 이런 둔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이슈들을 조금 볼 텐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세 시장이 올해도 당연히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올해 지금 2년 차를 이제 올해 7월 되면, 올해 8월 되면 제도 시행에 이제 2년 차를 맞은 시장이 될 텐데 작년까지 이제 1년 차, 이제 1년 지났었지만 변동률을 보시면 뭐 작년에 전세 가격은 지역별로는 매매 가격보다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인천, 경기, 수도권, 서울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전세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이제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실 이 통계는 약간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세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삼중 가격이죠. 삼중 가격이 뭔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생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이 계약 갱신권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전 같으면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나 계약하는 사람이나 물론 이제 집주인이 조금 덜 올려서 차이가 나는 경우 있겠지만 뭐 계약 연장하는 경우나 신규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 갱신할 때 전세 가격 올리는 폭을 정부에서 이제 5%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30%가 올라도 이제 계약 갱신은 반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로 나오는 전세 가격하고 계약 갱신하는 경우의 가격하고는 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중 가격이 된 건데 이제 삼중 가격은 또 뭐냐? 그거는 이제 세입자는 거주를 너무 하고 싶고 집주인도 웬만치 올려주면 좋겠는데 너무 기존에 있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가격하고 실제로 현재 시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뭔가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뭐 이런 경우 꼭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들어가서라도 내가 너무 현재 낮게 났기 때문에 다시 올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면 세입자가 그럼 내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내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점을 만들어서 기존 가격과 신규 물량의 가격 중간점에서 뭔가 비슷한 형태의 가격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삼중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이제 가격이 조금 스펙트럼이 너무 이제 범위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세 가격은 기존의 계약 갱신 가격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새로 나온 매물의 가격 위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제로 신규 가격이 오른 것만 거의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계약 연장을 통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 낮게 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약간 반영하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얘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이걸 보시는 게 좋고 과거에 마찬가지로 아까 매매 가격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전세 가격 역시 이 입주 물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어찌됐건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입주 물량하고 이런 것들 감안하면 올해까지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가격도 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사실은 최근 거의 수년간 오른 이번 호황기에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 게 이제 저금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금리 이슈인데, 뭐 올해는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영향을 당연히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할 때 부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금리가 높다고 주택 가격이 항상 낮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을 때는 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하면 단순 금리하고 비교만으로는 주택 시장을 가격을 이제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많이 보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유동성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큰 이슈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높아요. 아까 이제 제가 소위 심리 지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 매수 우위 지수를 봐도 여전히 살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전망 이런 것들 여전히 다 시장을 더 좋게 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주택 시장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얘기, 이제 금리가 어찌됐건 간에 올해 2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더라도 이런 금리가 오르면 결국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딪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많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저금리가 어찌됐건 좀 지속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올해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포함한 이제 이 정책 변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긴 할 텐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이런 매물들을 시장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부담을 어떻게 이제 반영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올해 되게 재밌게 봐야 될,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하여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보유세 부담은 정말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고 계속 이제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의 영향이 올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주택 증여 팔기는 아까우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라는 것들 이제 넘어오긴 했는데, 이 증여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죠. 증여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증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봐야 될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급 분양 물량 제가 다 아까 다 드리긴 했는데, 분양 물량이 어찌됐건 정부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이미 2가 아니었네요. 지났으니까. 이제, 예정된 물량 자체도 이제 그렇게 적지는 않긴 했었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입주가 더 크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계속 이 분양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입주는 아마 이렇게 줄었겠죠.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이 준 것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에 어찌됐건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시장의 청약시장, 아까 말씀드린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성향, 플러스 정부에서 분양가를 조금 더 낮게 공급하고 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 허그에서 또
분양 보증을 받을 때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서 분양가를 낮게.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리긴 했지만 분양 가격을 낮추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를 높게 못하도록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크지만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보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 허그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되고 분양 보증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과도하게 분양가가 높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원칙을 좀 세웠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이제 분양가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되고 새 집도 살고 싶고 좀 더 낮게 분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신규 청약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청약시장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규 시장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계획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삼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는 돼 있지만 실제로 공급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빨리 짓는 거는 불가하겠죠. 다만 이제 빨리 분양하고 실제로 공급이 많이 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아까 이제 물론 제가 뭐 몇 페이지 상으로 지금 뭐 정보를 좀 제한적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PIR을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와 있다. 아까 이제 HAI라고 주택 구매율 지수를 봤을 때도 이제 많이 내려와 있고 가격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켜지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신용대출, 뭐 이 부모님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에 좀 거의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요가 다 일정 존재하겠지만 이제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상도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제 시기와 강도가 이제 이루어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급 쪽은 뭐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확 늘릴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좀 얼마나 구체화를 시장에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측면. 그다음에 정책은 뭐 기본적으로는 올해 대선 이후에 조금 톤이 바뀔 수는 있지만 당장 제대로 확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는 상승 압력이 떨어진 시장이 될 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전체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제가 이제 대부분 주요한 주택 시장과 관련된 통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더 많은 통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틀만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통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주택시장에 관심이 있고 주택시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싶고 혹은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런 통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지역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이제 쉽지는 원하는 만큼 내가 얻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의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보다 보면
통계를 잘못돼서 보거나 혹은 내가 잘못 그 사람이 준 정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셔야 실수가 또 없고요. 또 이제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전보다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서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더 활용성을 높이셔서 앞으로 이제 주택시장 남들이 보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일부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